북한이 오늘 새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 발은 430km를 날아갔는데 나머지 한 발은 690km까지 비행했다고 하죠. 군 당국은 신형 무기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문점 북미회동 때 약속한 대로라면 실무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왜 북한은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쏜 미사일 중 한 발은 비행거리가 690여 킬로미터다. 어떤 종류의 발사체로 보십니까? 예, 5월 4일하고 5월 9일 날에도 이제 발사했는데요. 그때는 270km, 430km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그때보다 그러니까 250km 정도를 더 날아갔죠. 예. 제가 볼 때 완전히 신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때 발사한 것을 좀 더 개량한 것이 아닐까. 근데 이제 그때 발사한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신형이었거든요. 이스칸데르형이라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에 배치해서 서유럽을 상당히 긴장시키고 있는 그런 미사일인데 이게 미사일은 이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있습니다. 예.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에까지 날아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상으로 자유낙하하는 그게 이제 탄도미사일이고요. 그러니까 이 탄도미사일은 좀 멀리 가고 이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것이 있고 순항미사일인데 순항미사일은 유도 조종 기능이 있어서 상당히 평행으로도 날아가고 그래서 조종이 가능하고 그러나 요격이 이제 쉽고 그런데 이제 통상 우리가 미사일을 요격할 때는 탄도미사일이 자유낙하하니까 그 궤도가 일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추기가 쉬운데 이 이스칸데르는 탄도미사일 형태로 날아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곧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평행으로 날랐다가 또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궤적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격이 안 되니까 굉장히 새로운 미사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신개념이 믹스된 형태의 미사일인데 근데 이게 더 멀리 날아갔다. 요번에 지금 발표된 거 보면 고도가 50km고 길이가 690km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높이에서 거의 14배 이상을 날아갔으니까 16배지. 16배를 날아갔으니까 굉장히 이게 순항미사일 기능을 가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 거는 군 당국에서 이제 쭉 분석해서 나올 거죠. 예.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안보리 위반입니까 이거? 안보리 위반으로 걸려 그러면 걸 수 있는데 안보리에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미사일 발사체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인공위성을 쏘고 근데 그 탄도미사일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면 안보리 위반이기 때문에 거리에 상관없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체도 발사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 볼튼 같은 사람은 그 점을 강조해서 안보리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나 국가의 안보 자위권이 있는데 1000km 이내는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거리를 생각하면 미국으로서는 이건 뭐 그냥 동네 예. 훈련한 거다. 이렇게 여겨서 협상의 동력을 살려놓으려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번에 일본에 왔을 때 볼튼이 먼저 와가지고 탄도미사일이라 그랬는데 트럼프가 와가지고 이거 볼튼은 탄도미사일이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예. 이렇게 해서 면박을 준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크게 5월 달에 했던 것처럼 미국의 상당히 보수적이고 대북 불신한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또 도발이다라고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기서 판문점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판을 깰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미 간의 신뢰를 어기는 행동까지는 아니다. 예. 유감스럽지만 신뢰를 어기는 행동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예. 협상은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네. 왜?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 쐈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이 바라는 협상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한간에 지난달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비건을 통해서 이제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온 걸 종합해 보면은 북한의 핵을 일단 동결시켜야 되겠다.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얘기고요. 그러니까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킨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 인센티브 중에는 뭐 연락사무소 설치나 종전선언 뭐 이런 건 들어가 있는데 또 뭐 교류협력을 증진한다, 인도주의적 지원한다 이런 건 들어가 있지만 진짜 북한이 바라는 제재 완화는 전혀 없거든요. 제재 완화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됐을 때 제재 완화를 한다라고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설사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은 체제 안전 보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기서 중점을 두겠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속내는 또 다른 거죠. 예. 속내는 아니 그 같이 평화 공존하겠다 그러면서 제재를 하나도 안 풀어준다는 게 그게 무슨 놈의 협상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따라서 제재 완화를 가능성을 가지고 협상에 나와라. 예. 그렇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역으로 보면 북한 나름으로는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되면 미사일을 실험도 못합니다. 북미 관계가 좋은데 어떻게 이런 거 실험하겠어요? 따라서 지금 소강 상태일 때 실험할 수 있을 때 잔뜩 실험해 놓는다. 예. 이런 계산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일 자체를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하고 협상력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협상이 진행돼서 하면은 그거는 핵과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에 관한 거니까 미사일 기술은 계속 개발한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북한한테 득이 된다 이래서 발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북미 회담 판문점에서 회담 이후에 네. 그 실무 협상을 위한 협상이라든가 네. 이런 게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얘기한 거 있죠. 지금 협상은 시작되고 있지 않지만 친서가 오고 가고 있다. 물론 뭐 김정은의 친서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예. 리용호가 폼페이오한테 보낸 친서든지 하여튼 그 서로 간의 서신 예. 교환을 통해서 사실상의 협상은 되고 있다. 또 뉴욕 채널을 통해서 뉴욕의 대표부에 있는 차석 대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뉴욕 채널을 통해서 국무부하고 미국의 뉴욕에 있는 유엔 대표부의 북한 외교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평양에 전하고 이런 방식으로 협상이 되고 있다. 전 오히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미 연합훈련 관계로 그 대응으로 쐈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한미연합훈련은 사실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에 따르면 작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뿐 아니라 요번에 판문점 정상회담에 리용호 외상하고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배석했거든요. 예. 우리 이 리용호 외무상과 그 위원장 동지가 계신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도 한미연합훈련은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북한에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선 가타부타 얘기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국무부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는 걸로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만약에 북미 협상이 진행돼서 상당한 진전이 있으면 그때는 한미연합훈련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 것을 요번에 실무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엔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 이렇게 북한이 착각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니면 북한에서 근거도 없지만 얘기를 하면서 하지 마라 요번에 8월 초에 하는 한미연합훈련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가 발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 발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1000km를 넘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도 큰 반응을 안 할 것으로 전 보고 그러나 이제 추가 발사는 일부러 한다기보다 요번에 한 실험이 기술 진보에 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하려고 할 거고요. 굳이 뭐 일부러 자극하기 위해서 계속 발사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추가 발사가 만약에 있더라도 1000km 이내면은 네. 실무회담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가능성은 8월 2일 날 사실은 리용호 외무상이 태국의 방콕에서 ARF 아시안 지역안보 포럼 외무장관 회담이 매년 이제 여름에 있는데 거기서 폼페이오 장관하고 리용호하고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리용호가 오늘 나온 뉴스에 따르면 안 오겠다 그래서 이거 역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 하나의 전술로 보이고요. 따라서 그 ARF 외무장관 회담 끝나면 바로 한미연합훈련이 8월 5일부터 시작돼요. 예. 그래서 8월 21일 날 끝나는데 북미 실무회담은 지금으로 봐서는 8월 25일이나 8월 말경이나 그때쯤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2, 3주 안에 한다 그랬었잖아요. 왜 이렇게 그랬죠. 딜레이 된 겁니까? 2, 3주 안이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거고 예. 본래 회담에서는 조만간에 하죠. 뭐 이렇게 했겠죠. 예.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지금 카드로 쓰는 건 뭐냐면 그 만나주는 것 자체도 북한은 카드예요. 근데 미국은 우리가 초강대국이 북한처럼 작은 나라랑 협상하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북한은
만나주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북한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것도 인센티브로 생각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연기되는 거죠. 예. 지금 일본하고 관계도 있고 북한도 지금 다시 미사일을 쐈는데 또 그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합동으로 우리 영공을 또 침범하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은 큰 그림으로 봐서 예. 이게 트럼프 현상에서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트럼프가 저는 본래 로마 제국, 대영 제국, 러시아 제국, 미국 제국까지 쳐서 예. 제국은 항상 자기가 얻는 것보다 많이 베풀면서 제국의 영광을 누려왔거든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 와서는 아메리카 퍼스트라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거죠. 특히 적대 진영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러시아도 제재를 받고 있고 중국은 아예 무역 전쟁하고 있고 남중국해에서 대치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거의 준동맹을 맺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공군 군사훈련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한일 간에 특히 독도를 가지고 그 갈등이 있으니까 한미일 공조를 절묘하게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대비 태세가 어떤가 그리고 한국을 건드렸는데 미국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한일 간에는 이간질을 시킨 거고 예. 또 미국은 한일 간의 중재 역할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한미일 공조 별거 아니다. 이런 것까지 얻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절묘한 전략적 플레이를 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은 사전에 알았을까요? 혹시? 북한하고는 전 큰 관계 없다고 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 미사일 발사하고 이런 건 아마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대통령이나 그 김정은 그거 왜 또 그렇게 말썽을 피워? 그랬을 거라고 전 봅니다. 따라서 이게 북중러가 무슨 삼각 동맹이다 이렇게 하는 건 아직 거리가 멀고요. 따라서 북방 삼각 관계가 무슨 동맹으로 발전한다 그거는 좀 아직 상당히 이른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볼튼 보좌관이 일본 또 우리나라를 방문을 연속으로 했어요. 네. 한일 군사협정 이야기도 네.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있던데. 당연히 했을 겁니다. 당연히 했고 볼턴 대통령이 분명히 했을 얘기는 한일 간에는 가능하면 대화로 가능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바는 하겠다라고 하면서 단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이것을 한국이 갱신을 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할 거다라고 엄청난 압박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거꾸로 우리 정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3년 전에 사실은 박근혜 정부도 별로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예. 미국이 떠밀어 가지고 한 달 만에 급속으로 체결한 겁니다. 예. 일본은 하고 싶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일본과 중국은 경쟁자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은 전략적 라이벌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일본이나 미국으로 미사일이 날아갈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두 군데의 레이더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한국에서 사드 기지에서 레이더를 파악하는데 그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이 돼야 미국에서 X축, Y축, Z축의 좌표가 딱 찍혀가지고 위치가 딱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한테는 엄청 이득인데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그런데 우리가 얻는 것은 뭐 휴민트 정보, 인적 정보 같은 거 엄청나게 소중한 걸 주면서 얻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뭐 단지 뭐 오늘 미사일 쏘고 그런 거는 위성에서 보고 그런 거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주겠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주고 있고 더구나 일본이 독도의 야욕을 갖고 있는 이상 그렇게 남의 나라 영토를 침범할 의사를 갖고 있는 나라하고 어떻게 정보를 공유합니까? 그래서 독도에 대한 영유 야욕을 버릴 때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데 미국이 떠밀어서 할 수 없이 했거든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거는 우리 정부도 8월 중순에 이거를 갱신한다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 말 안 하면 갱신되는 겁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갱신했으면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이지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 리스트에서 뺀다 그러면 예. 이거는 한국을 적국으로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하고 정보를 군사 안보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다. 그거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하면 미국은 자동으로 일본한테 엄청난 압박을 가해서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예. 저도 한일 군사협정 교수님한테 박사님한테 물어본 게 예. 우리가 이거를 그 일본의 경제 보복에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봤어요. 카드, 사실상 카드지만 예. 카드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갱신하고 싶지만 일본이 백색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런 나라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다. 양해해달라. 그러니까 미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움직일 것이다. 수밖에 없죠. 네. 또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에 군대 파병해달라는 거.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미 소말리아에도 청해부대가 나가 있고 그 위치가 거의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한국의 유조선을 거의 공짜로 지켜준 거 아닙니까? 예.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미국이 원한다면 우리가 기여하겠다라고 오히려 나서서 예. 이렇게 우리가 좋은 동맹인데 한일 간의 관계에 좀 미국이 역할을 해라. 이 두 가지 쥐소미아하고 파병 요거를 잘 엮으면 아베를 아마 미국이 제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병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또 반대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쟁하는데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에 파병해서 매일같이 미군이 2명씩 3명씩 살해당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고 간다기보다 한국의 유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고 한국으로는 유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가기 평화 유지 목적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따라서 이란과의 관계가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파병에서 얻는 득이 훨씬 클 것이다. 예. 자, 유튜브로 펩만렘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빨갱이라 그럴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북한이 미사일을 자기네 영해에 떨구는 걸 나쁘게만 볼 일인가 싶어서요. 우리도 군사훈련 하지 않습니까? 핵실험과는 다르지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옳은 말씀이라고 저 보고요. 우리도 순항미사일 같은 거 3,000km짜리 다 테스트하고 다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의미 자체는 새로운 미사일이고 690km면 부산 이상 날아가기 예. 때문에 우리한테 엄청난 위협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안보는 북한이 만약에 우리에게 엄청난 핵구지라면 그거에 상응하는 핵구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억지를 하면 됩니다. 예. 남북한 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예. 여의도에서 1시간이면 개성공단에 갈 수 있는 이런 남북 간의 대치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훈련하는 거 가지고 하나하나 너무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국가안보나 국방력 강화를 위한 훈련도 못하게 되죠. 예. 따라서 지금 저는 청취자 말씀에 그 취지에 동감하는 거예요. 예. 아까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뭐 한일 정보보호협정이라든가 또 파병 문제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걸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겠다. 네. 지금도 야당은 외교로 풀어라 그러면서 뭐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하고 또 네. 특사 파견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특사는 지금 정부 입장은 언제든지 보낼 수는 있지만 사실 이낙연 총리 같은 분이 이제 지일파이시고 일본에 이제 굉장히 아는 분도 많고 그래서 가시면 좋은데 가서 만약에 타결이 안 되면 이거는 그 다음에 카드가 없어요. 따라서 사전에 조율을 해놓고 특사는 마무리하러 가야지. 예. 이걸 타결하려면 사실은 뭐 김종필 씨나 박태준 씨 같은 분이 지금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가실 수 있죠. 근데 현직 총리께서 가신다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거꾸로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한일 정상회담도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다. 한일 정상회담도 당연히 만나서 이게 협상 자체를 하기보다는 상당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 기반이 조성되고 만나서 오히려 악수하고 좋은 관계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걸 약속하는 그런 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반대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국민들이 하고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불매운동. 네. 그럼 소용없다고 오히려 우리 쪽이 더 큰 피해다 이런 이야기. 우리가 더 큰 피해일 수는 없죠. 매년 우리가 최소한 300억 달러 적자인데요. 세상에 300억 달러만큼 이렇게 매년 흑자를 내면서 자기들한테 고맙게 적자를 내주는 나라한테 경제보복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을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중국한테 하는 거는 3천억 달러 매년 적자를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는 건데 오히려 300억 달러 흑자 보는 나라가 적자 보는 나라한테 예. 이런 거 하는 말이 안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본에 안 가는 거. 예. KBS에서도 이제 뭐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뭐 YTN도 이제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거 조용히 국민들이 일본 물건 안 사주고 그다음에 일본에 안 가고 그러면은 일본의 지방정부나 그런 데서 아베한테 압력을 넣어서 일본 스스로가 물러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홍현익 박사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